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양승민입니다. 임상을 많이 하면서 특히 임플란트 임상을 많이 하면서 저희를 괴롭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책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임상을 하면서 어떻게 생기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한다면 그 원인 요인을 좀 줄여주면 임플란트 주위염도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익스터널 커넥션 타입을 가지는 임플란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플란트들이 특히 이제 뭐 뒤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멀티플, 특히 3개 이상일 때는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가 주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에 잘 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보철물이 완성이 되고 3년, 5년 정도 되었을 때 3개 임플란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가 주변골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베스티뷸도 좀 없고 베스티뷸 주변에 약간 이제 각하치은도 좀 약간 부족한 게 가운데 임플란트에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봤더니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거한 부분을 보았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지저분하죠. 보철물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뭐 치석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적으로 이제 고리식 같은 걸 좀 해서 복원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철물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골소실을 동반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의 주위 질환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염증만 생겼을 때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약간 부종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골소실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골소실, 염증하고 같이 골소실이 동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다수의 이제 정의나 뭐 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금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어떤 컨센서스 미팅에서 저희가 질환은 많이 구분을 했는데 건강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이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페리 임플란트 헬스,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염, 그다음에 어떤 이제 연조직, 경조직에 대한 결손 부위라든지 이런 거를 케이스 바이 어떻게 치료하는가, 진단 어떻게 내린가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은 플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구강 위생이 안 좋은 환자들, 그다음에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못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항염 치료, 그러니까 뭐 안티 인펙티브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거는 가글도 할 수 있고 항생제도 줄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썼을 때 그런 치료법이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되고 임상적인 사인으로는 뭐 탐침시 출혈이라든지 화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증가된 치주낭의 깊이 이런 걸 좀 보이고 치은 퇴축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골소실과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즉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선행되기 전에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으면 이제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로 예단하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빠지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나 다른 환자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비교했을 때 발생이 되고 구강 위생이 안 좋은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 게 그 치은 연화에 시멘트 랩넌트가 남아 있다거나 뭐 보철물 주변에 어떤 간극이라든지 또는 그 보철물 주변에 각하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고, 치아 이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이런 것들, 뭐 여기서 이제 이아트로제닉 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염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쭉 내레이티브하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소시를 항상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자주 생기나라고 했는데 좀 흥미롭게도 한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 어떤 그룹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10%, 식립된 임플란트, 그리고 환자의 20%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이거 해석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 잘 유지하고 한다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했죠. 같은 현상을 보고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궁금한 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식립되어 있는 임플란트 식립 환자 중에서 5년 이상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보철물은 스크류 리테인더를 한 것이고 정의는 뭐 기존에 있었던 정의랑 비슷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를 봤더니 약 10%의 환자와 6.8%의 임플란트에서 발생을 한 걸로 봐서는 EAO 컨퍼런스보다는 좀 낮고 그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을 때랑 좀 비슷한 유병률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악골 관계라든지 위치 관계라든지 뭐 그 본의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봤는데 특별하게 이제 뭐 유의성 있게 나온 건 없었어요. 유의성 있게 나온 건 없었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GBR을 한 것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관계를 봤는데 위험도는 좀 있지만 또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연구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없는 데도 있는데 결국은 GBR 술식을 잘한다면은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제일 흥미롭게 발견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직경이 커질수록 임플란트 주위염이 좀 잘 생기는 것 같았다라는 게 보이고, 또 한 가지는 특정한 임플란트 형태가 유병률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지는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치주과다 보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치주 질환이 없는 환자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존의 리스크 팩터에 치주 질환이 있었던 환자들은 발생이 굉장히 높은데 치주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발생이 적다라는 건 유지 관리만 잘해준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주 질환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치주 질환도 이제 그 예전의 분류에 따라 가지고 좀 심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니어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다 이게 급작스럽게 나오는데 그런 급작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가 SPT를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좀 조기에 선제적으로 치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좀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주 질환하고는 급격한 관계는 없었다라고 저희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도 봤어요. 전신 질환 봤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암하고 신장질환, 위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유의성이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결국은
구강위생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포기를 많이 하셔서 구강위생에 전혀 관련 신경을 안 쓰시고요. 또한 신장질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다 보니까 구강위생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요거는 좀 더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환자에서 한 10% 내외로 발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임플란트일수록 좀 더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 베이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로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다른 질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유병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좀 임플란트 주위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치석이 이렇게 딱 껴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오필름입니다. 바이오필름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이오필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치주 질환하고 비슷한 그 멀티팩토리얼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뭐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자든지 구강위생이 나쁜 환자든지 시멘트가 남아 있을 때 당뇨라든지 흡연이 있는 환자 보면은 굉장히 치주 질환의 스테이지와 그레이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파악을 하시면은 이 환자가 원인이 가지고 있는 환자구나. 이 환자는 원인이 좀 적은 원인이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은 환자구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원인을 파악하기도 쉽고 조절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환자 한번 보십시오.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상하게 있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것 같고 하하게 있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 없이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 같은 데서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고 페리오를 보시면은 구치부가 다 무너질 정도로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상태로 좀 버티다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구강내를 보면은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상악 전치부 두 개 임플란트 사이에 보면은 발적이 되어 있고 골소실이 되어 있으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화학요법 치료를 했고요. 좀 줄어드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그 임플란트 하방 서커스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시멘트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가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또 제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개선이 됐고 어떤 때는 안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거된 크라운을 보시게 되면은 보철 부분 시멘트가 그렇게 제거했는데도 남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거 제 차는 제거는 안 하고 썸머지 시키기로 했고 나머지 주변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재형성을 해줬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보면은 저는 뭐 한 가지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는 서지컬한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환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보철물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리듯이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철물의 형태에서 보시면 이제 시멘트가 잘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건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코스도 했었던 저희 동기 이제 정태욱 원장께서 본인 케이스를 좀 같이 공유를 하신 건데요. 그 임플란트를 저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SCRP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보철물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나면 제거를 다시 보철
크라운하고 이걸 제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겉에서 한번 해보셨대요. 그냥 저 상태에서 랩넌트를 오랫동안 캐비트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제거를 해서 그리고 나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봤더니 그냥 그래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가 남아있으면은 익세스 시멘트는 정말 오랫동안 제거하더라도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저것 남아있는 그 부분이 향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임플란트 보철물을 연결을 할 때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진 자체를 조금 높게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필름, 지금 인펙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것도 있지만 보철에 관련돼서 저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즉 임플란트 주위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철도 굉장히 유의성 있게 임플란트 주위염의 어떤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중심축에서 이머전스 앵글하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보았을 때 그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각도와 이머전스 앵글의 각도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콘벡스하냐 콘케이브하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좀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밝혀낸 그 상관성을 좀 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종류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를 심고 많은 거를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머전스 앵글이 30도보다 낮을 때와 30도보다 클 때로 나누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콘케이브하냐 스트레이트하냐 콘벡스하냐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도보다 낮을 때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30도보다 굉장히 컸을 때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다라고 나오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콘케이브한 것이 훨씬 좋았다. 콘벡스한 거에 비해서 스트레이트한 거는 약간 위험성이 중간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30도 이상일 때는 스트레이트도 위험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멀티플일 때 미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30도 이상의 이머전스 앵글을 가질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특이하게도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정 임플란트 회사의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왜 마크로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치료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하고 치아의 주변의 조직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말고 자연 치아에서는 바이올로직 위드스라고 생각되고 있는 본에서부터 소프트 티슈의 어떤 thickness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에서는 뭐 바이올로직 위드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수프라크레스탈 티슈 어태치먼트 또는 뭐 페리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베리어, 뭐 임플란트 뮤코잘 터널, 페리임플란트 피노타입 뭐 다양하게 불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테 베리어, 즉 두께가 무엇에 대한 침입에 대한 방패막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바이오필름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프로세틱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논문처럼 이머전스 앵글이나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어버트먼트하고 임플란트 프로세스의 정션에 관련돼서 형태, 그 다음에 뭐 리텐션 타입을 스크류로 하느냐 시멘트로 하느냐 아니면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얼마나 좋게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디자인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오랄 바이오필름으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정션,
어버트먼트 정션, 프로세스 정션에 대한 형태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논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머전스 앵글하고 이머전스 프로파일에 대한 중요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도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콘벡스하냐 콘케이브하냐 스트레이트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형태, 이게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 본하고 접촉이 아니라 마크로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티슈 레벨이냐 본 레벨이냐에 따른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프라크레스탈 컴플렉스, 즉 마일로직 위드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랄 하이진이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프라크레스탈 컴플렉스의 티슈의 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배리어에 대한 두께, 자연적인 두께를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하고 프로세스에 어떤 머티리얼을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션이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시멘트 타입이냐 아니면 스크류 타입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앵글인 30도 이상이 되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콘케이브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본 레벨이냐 티슈 레벨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조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형태가 어떤 형태를 쓰느냐, 이게 그 프로세스의 컨투어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이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서커스가 깊게 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하고 하이트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서커스라는 거는 접합이 안 돼, 실링이 안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링이 되었다면은 마일로직 위드스의 하이트, 즉 그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버트먼트의 커넥션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익스터널이냐 인터널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타입은 시멘트 타입하고 스크류 타입하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크류 타입이 시멘트가 없어서 좋긴 하지만 이거 자체로만으로는 어느 게 더 많이 호발한다 아닌다라고 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아있는 시멘트는 하나의 로컬 팩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여주시는 것들,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증상에 맞춰 잘 한다면, 대처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 교실에서 연구한 것과 기존에 있는 연구를 합쳐서 얘기한다면은 직경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은 좀 커지는데, GBR을 잘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준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GBR이 좀 안 좋고 오염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철물의 유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멘트가 남아 있는 경우는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치주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치아를 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처럼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 유지 관리를 통해 가지고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이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